민법 제245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절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의 한계라고 해서 상린관계의 규정들을 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의 취득은 매매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당연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적법하게 진행되는 소유권의 취득 과정들을 굳이 법률에 담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2절 소유권의 취득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유권 취득의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랜 기간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비록 소유권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이렇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실제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제도를 공부를 했죠.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인데, 그에 반해서 오랜 기간 동안 비록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갑돌이가 실제로는 을돌이 토지임에도 자신이 소유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비밀스럽게 그 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 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을돌이가 그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갑돌이의 소유권 취득을 막기 힘들 것이고, 또 198조에서 점유는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갑돌이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순간순간 매일같이 20년 동안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고, 처음 점유를 개시할 때 그리고 20년 됐을 때 그 두 시점에서의 점유한 사실만 밝히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돌이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전에 병돌이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병돌이가 점유하고 있었던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245조는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경계가 측량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의 토지 부분을 그 매매 계약에 포함은 되는 토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하였을 때 그 이후에 매도인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 측량을 해봤는데 자신의 소유권 부분이 일부가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 이런 점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인정되는 것이 부동산 취득시효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취득시효가 무조건 20년간 점유만 하면 인정될 듯이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현실에서는 취득시효 제도가 꽤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소유권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이 정말 자주 점유인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점유를 했는지 부분을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년간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의 경우에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소유권자가 실제적으로는 아니었는데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등기부 취득시효 규정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만 하고 있는 점유 취득시효에 비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제도는 그 적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246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제1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245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246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경우에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했죠.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 토지 위에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대체로 다 동산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의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플러스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을돌이가 갑돌이로부터 시계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을돌이가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선의이면 을돌이가 그 시계를 5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나중에 249조에서 선의취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246조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246조의 동산취득시효 규정은 이런 부동산과 더불어 동산의 취득시효 규정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7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 사유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취득시효와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소멸시효 규정들이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처음 소멸시효가 시작된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소멸시효 제도도 현재 상태를 중요시해서 권리 행사가 오랫동안 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도 현재 상태를 중요시해서 소유권이 비록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하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을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소급해서 점유를 처음 개시한 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과실 등은 취득시효자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시효자가 모두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소멸시효 제도에서 또 중단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갑돌이가 실제로 을돌이 소유인 토지를 15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을돌이가 갑돌이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를 반환하여달라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2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중단사유 중에 청구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처럼 을돌이의 토지를 반환하여달라는 소가 중단사유 중 청구에 해당돼서 갑돌이에게 취득시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이 우리가 245조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245조를 읽으시고 지금 247조를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법률 천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245조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47조에서는 취득시효의 효과가 소급해서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에서 사실 모순이 생기죠.
취득 시효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 시효자에게 소유권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를 하기 전에는 비록 취득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특히나 취득 시효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 시효의 효과는 이미 발생했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원소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중매매와 비슷한 형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판례가 각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관심이 있는 분은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248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우리가 점유권은 공부를 했고 소유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제 차차 우리가 물권편을 공부하면서 이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배우게 될 텐데,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권리 외에는 물권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48조는 전 3조, 우리가 취득시효 규정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들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 물권들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간습법상 인정이 되거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를 통해서 한번 248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을돌이 토지 위에 부모님의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및 주위의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럴 경우에는 갑돌이 소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서 사실상 그 분묘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취득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를 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라고 판시를 내서 갑돌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묘를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법 제24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246조를 읽으면서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249조가 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6조는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49조부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경우에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인 선의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46조에서 언급했던 예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까요? 을돌이가 갑돌이로부터 시계를 매입했는데 실제로는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을돌이는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갑돌이가 차고 있었고 이것이 훔쳤는지 어디서 빌려온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시계에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로서는 그것이 갑돌이 것인 줄 알고 샀다. 이런 경우에 을돌이가 갑돌이로부터 시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을돌이에게 시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을돌이에게 너무 가혹하겠죠.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서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을돌이가 그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욱 을돌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인 시계를 평온하고 비밀스럽지 않게 구입한 을돌이가 그 시계가 갑돌이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구입하는데 잘못이 없었다면, 비록 그 시계에 대한 권리가 없는 갑돌이로부터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을돌이가 그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250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249조를 읽으면서 선의취득, 비록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선의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공부를 했는데, 250조는 선의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9조 예에서 갑돌이가 시계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을돌이가 이를 잘못 없이 구입했으면 시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그 시계가 소유권자인 병돌이로부터 훔쳐온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을돌이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실제 소유권자인 병돌이에게 가혹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소유권자와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취득한 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249조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취득 규정을 두고 있다면 250조는 원소유권자의 침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가 선의취득으로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시계가 병돌이의 도품이나 유실물이다 라고 한다면 병돌이가 2년 내에 시계를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훔친 물건이 이런 동산이 아니라 금전이었다면 돈은 갑돌이의 5만 원이나 아니면 병돌이의 5만 원이나 똑같은 그 가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병돌이가 을돌이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돈을 훔쳐간 갑돌이에게 그 금원을 청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본문인데 하지만 금전인 때에는 이렇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소유권자인 병돌이가 갑돌이가 훔쳐간 것이니까 나에게 돌려줘라고 한다고 해서 시계를 돌려줘야 한다면 을돌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을돌이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을돌이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5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9조, 250조, 251조는 서로 연관되어서 원칙, 예외,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249조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비록 그 양도를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의취득이었죠. 하지만 그 예외로서 250조에서 만약에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절취당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해라 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251조는 비록 도품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아니면 상인에게서 구입했다라는 것은 그 구입하는 자가 이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인지 알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판매가 되는 곳에서 이것은 괜찮은 물건일 거야 라고 신뢰를 가지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250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251조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병돌이로부터 훔친 시계를 을돌이가 구입했을 때 처음에 훔치지 않았다면 을돌이가 당연히 선의취득을 하고 만약 이 훔친 시계라면 병돌이가 을돌이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250조까지의 내용이었고 251조는 만약 을돌이가 그 시계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시계를 판매하는 상인이 갑돌이었다라고 한다면 병돌이가 무조건 을돌이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을돌이가 지급한 시계값을 갚은 뒤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을돌이로서는 시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시계를 구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병돌이로서는 자신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을돌이에게 그 시계값을 이미 지급했잖아요. 그렇다면 갑돌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갑돌이에게 자신의 을돌이에게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해서 피해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252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물의 기소. 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제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물권편 중에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유권 중에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 등을 통해서 이전이 됐다면
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특수하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규정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부동산이 정상적인 매매계약 등을 통하지 않고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취득시효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취득되는 선의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52조는 또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소유권이 없는 그런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울돌이가 지리산 깊은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갑돌이가 지리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던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을 말하겠죠. 이것이 부동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물건이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도 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는 다람쥐이기 때문에 을돌이보다 먼저 선점한 갑돌이가 다람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라고 2항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물 선점이 있을 수 없고 취득시효 등이 있을 뿐이겠죠. 동조 3항은 방금 예에도 해당되는 경우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에 해당하고 비록 사람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이라도 그 동물이 야생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무주물이 되기 때문에 선점이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253조에서 무주물의 선점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또 다른 형태인 유실물의 습득에 관한 규정을 253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유실물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보면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자신의 시계를 을돌이에게 도둑 맞았다면 이것은 도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실물이 아니겠죠. 하지만 갑돌이가 버스에서 졸다가 급하게 내리면서 시계를 놓고 내렸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돌이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유실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병돌이가 버스에 놓인 갑돌이 시계를 우연히 습득했고, 병돌이가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를 했음에도 6개월 내에 갑돌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병돌이가 그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어를 하나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무주물의 선점에서 선점이라는 것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인데, 습득은 꼭 내 것을 만들겠다라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방금 전에 예에서 병돌이가 시계에 점유를 갖게 된 경우를 습득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배울 때 참 어려운 것이 이런 용어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만 그 법률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아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함께 있는 민법에서 한 조문씩 읽을 때마다 나오는 그 용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실물법에는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그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내용이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규정인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유권의 취득이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의 대가로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을 이렇게 법률에 규정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유실물의 습득이나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오늘 배우는 254조와 같은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사건을 처리했던 기억이 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254조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해바다 깊은 곳에 보물을 가득 싣고
싣고 있던 배가 침몰되었기 때문에 이 배를 찾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성인이 된 이후에 침몰된 배를 찾기 위해 일성을 바쳐서 우연히 침몰된 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갑돌이가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던 보물을 발견을 한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 갑돌이가 유실물법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갑돌이가 그 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하지만 바닷속에 침몰한 배에 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을돌이 토지 지하에 감추어져 있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갑돌이와 을돌이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254조.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경우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55조는 그 규정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53조 유실물의 습득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갑돌이가 버스에서 졸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두고 내렸는데 이게 유실물이죠. 이 물건을 을돌이가 습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 물건이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을돌이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55조는 을돌이가 국가로부터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에 자신이 습득한 중요한 학술재료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기속한다 라고 규정을 내서 유실물 습득 등의 예외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56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256조부터 259조까지 부합, 혼화, 가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60조와 261조가 이러한 첨부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물건에 다른 것이 첨부된 경우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첨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에게 새롭게 첨부된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합, 혼화, 가공과 관련된 규정들도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절 속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주유소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을돌이 소유였는데 이 유류 저장 탱크가 을돌이가 이것은 내 물건이니까 유류 저장 탱크를 떼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한다면 갑돌이의 주유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서 운영을 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기 위해선 과도한 비용이 드는 부합의 경우에는 유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갑돌이가 취득하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제261조에 의해서 을돌이가 갑돌이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이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소유인 경우 우리가 지상권도 소유권을 공부한 이후에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법률 용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률 용어가 유사한 내용인 것 같더라도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그 법률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동조 단서에서는 부합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부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합이라는 것은 유류 저장 탱크와 같이 주유소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 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사회통령상 타당한 경우 이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부속이라는 것은 부합에 이르지는 않은 정도로 일체가 된 경우,
즉 분리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법률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돌이가 을돌이 토지를 전세권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 위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것은 단서에 해당하죠.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치한 커피 자판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커피 자판기는 토지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커피 자판기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인 을돌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을돌이 토지를 전세권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갑돌이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257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우리가 256조에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257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이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합성물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갑돌이가 아주 멋진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런데 갑돌이의 절친인 을돌이가 그 자동차에 고가의 음향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을돌이가 그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음향시설을 설치했는데 음향시설의 특성상 한번 자동차에 설치하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부합된 경우를 의미하겠죠. 이런 경우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그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갑돌이가 음향시설이 설치된 자동차, 이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갑돌이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을돌이가 설치하는 음향시설과 그 값이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주된 동산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각각 중고차의 값과 음향시설의 값에 해당하는 가액의 비율로 음향시설이 설치된 중고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이 25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258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우리가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규정들을 읽어보고 있죠. 257조에서 부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소유권자를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258조에서 혼화의 경우에도 부합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소유권자를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각자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각각 수확한 곡물이 한데 섞여버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곡물이 같은 모양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억지로 곡물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갑돌이와 을돌이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 곡물의 소유권자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257조에서 배웠던 부합 규정을 준용해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혼화된 곡물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 아까 그 예에서 갑돌이와 을돌이의 수확한 곡물의 양이 비슷하다면 주된 동산을 구분짓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와 을돌이는 자신들이 수확한 곡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공동으로 그 곡물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25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제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제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동산과 동산이 합쳐졌을 때 그 소유권의 취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을 공부를 하고 있죠. 부합과 혼화를 공부를 했었는데 259조에서는 이제 가공을 했을 때 그 만들어진 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갑돌이가 레고를 구입했는데 너무 만들기 어려워서 레고 조립의 대가인 을돌이에게 조립을 부탁했다.
을돌이가 심려를 기울여 레고를 완성했는데 과연 이 레고의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갑돌이가 비싼 레고를 구입해서 그냥 단지 만들기만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돌이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259조 제1항은 을돌이가 레고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원재료의 소유권자인 갑돌이에게 그 가공품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예가 많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갑돌이가 고급 시계를 갖고 싶어서 재료만 그냥 시계 재료만 구입해서 이탈리아의 장인에게 한 땀 한 땀 시계를 제작을 맡긴 경우에 가공으로 인한 시계 가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그 노동력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가공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계 조립 맡길 때 시계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맡기게 되겠죠. 그 대가는 지급하면서. 한편 동조 제2항은 앞서 그 예에서 갑돌이가 재료를 구입해서 이탈리아 장인에게 주었는데 이탈리아 장인이 그 중에 재료의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해서 또 제공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공으로 인한 시계 가치 증가 그리고 원재료의 가액 이걸 비교를 할 때 이탈리아 장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했던 그 재료의 대가를 합산해서 당연히 가공으로 인한 증가된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동조 2항이 규정을 해서 가공자와 원재료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0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의 효과 제1항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제2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우리가 부합, 혼합, 가공 어떤 동산들이 합쳐졌을 때 소유권의 취득을 누가 하는지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들을 공부를 했었죠. 이제 260조와 261조는 첨부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합, 혼합, 가공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고 부합, 혼합 또는 가공이 된 동산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가 없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6조에서 보았던 예인데 을돌이가 유류 저장 탱크의 소유권자이고 갑돌이가 주유소 소유권자였죠. 병돌이가 을돌이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을돌이가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류 저장 탱크에 양도 담보를 설정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담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병돌이가 을돌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담보될 것이 필요한데 유류 저장 탱크와 같은 이런 동산의 경우에 점유나 소유권을 을돌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병돌이에게 유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차차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유류 저장 탱크가 갑돌이의 주유소에 부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256조에서 배웠는데 을돌이의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한다면 병돌이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60조는 이와 같이 첨부가 발생했을 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을돌이가 유류 저장 탱크를 포함한 주유소의 소유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선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인 갑돌이가 소유권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을돌이가 소유권자가 된다면 병돌이의 양도 담보권이 그 주유소에 존속하게 되겠고 만약 갑돌이와 을돌이가 예외적으로 각자의 가액의 비율로 주유소의 공유자가 된 때에는 병돌이의 권리는 을돌이 지분에 존속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제3자인 병돌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갑돌이, 을돌이 공유 외에도 갑돌이가 소유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을돌이는 병돌이에게 다른 담보권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61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256조를 설명하면서 만약 을돌이의 유류 저장 탱크가 갑돌이의 주유소에 부합되었을 때 을돌이의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을돌이는 갑돌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첨부 제도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어쨌든 필연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에 첨부되어서 그 첨부되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있고 그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것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러한 손해와 이러한 이득이 발생함을 알면서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둘 이상의 물건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분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이런 첨부 제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익 본 자는 자신의 이익을 손해본 자에게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61조는 첨부의 경우에 갑돌이가 을돌이 소유의 유리 저장 탱크를 포함한 주유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신이 얻게 된 부당한 이득을 을돌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61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배상제도를 보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배상을 하게 되고, 그 외에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독특한 배상제도를 두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첨부로 인해서 구상권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로 인한 구상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 우리가 741조부터 아마도 부당이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법률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구상권에 대한 근거로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